최평만의 세상 읽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단법인 한반도 평화만들기의 온라인 대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6월 4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여정이 담화로부터 시작돼서 약 3주일 동안 한반도에 다시 긴장 상태가 매우 고조되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북 정책의 주요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개성공단에 설치되었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김여정이 경고대로 형체가 없게 폭파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놀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이켜보면은 북미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북한이 대남 정책은 매우 공세적이고 한국 정부를 위협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지속되어 왔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연말 나흘 동안 열렸던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통해서 이른바 정면 돌파전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도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라든가 정치국 확대회의 또 잇따른 정치국 회의를 통해서 이른바 핵 억제력을 강화한다는 공세적인 전략을 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6월 달에 들어서 상당히 위협적인 그 행동을 전개했었는데요. 3주 동안 보이지 않던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라는 북한의 공식적인 회의체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방식을 통해서 김여정이 예고했던 그리고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작성을 했던 군사적 행동 계획을 보류시키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왜 북한이 이러한 행동을 취했을까 하는 많은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만은 그중 하나의 특별한 요인을 지적을 한다면은 북한 경제가 전반적으로 매우 악화되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북한 경제와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물론 국제적으로 명망이 높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김병현 교수를 초빙을 해서 북한 경제에 관한 전반적인 사안과 또 구체적인 여러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현 교수께서는 Unveiling the North Korean Economy, Collapse and Transition이라는 저서를 출간을 하셔서 3년 전인가요? 예, 3년 전에 출간을 해서 국제적으로 많은 호응을 받은 저명한 학자입니다. 우리 한반도 평화만들기 재단 한반도 포럼의 위원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북한 경제 관련해서 이제 오늘 대담을 하기로 했는데 먼저 이 도입 차원에서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전반적인 북한 경제의 추세 그리고 최근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좀 도입 차원에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고난 행군 기간 1990년 중반 후반 때 북한 경제가 크게 추락했습니다. 이제 90년대 후반에 북한 경제가 회복세에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이제 김정은 시기에 들어서는 좀 그 회복세가 완연한 시기였습니다. 즉 2012년부터 해서 2016년까지 그 북한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한국은행의 평가에 따르면 연 한 1.2% 정도로 성장했다 보는데 아마도 이 추정치에는 북한의 시장화가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시장화 현상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제 대략적인 짐작으로는 연평균 한 2에서 3% 정도 성장했다고 보여집니다. 상당히 양호한 상대적으로 그런 성과를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성장을 추동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북한의 무역과 시장이었습니다.
즉 북한의 무역도 2012년부터 2014, 5년까지 증가했었고 김정은 시기 때 그 김정은이 그 시장 활동에 대해서 그 묵인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 활동도 좀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다른 시기에 비해서 그전에 비해서 양호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이게 유엔 제재 등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계기가 이제 됐습니다. 즉 2016년, 17년에 유엔 제재가 들어가게 되고 또 미국의 독자 제재 등에 들어감에 따라서 이 북한 경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추정치에 따르면 2017년, 18년 성장률이 마이너스 3.5%, 또 마이너스 4.1%였고요. 아마 2019년도 마이너스라고 얘기해집니다. 그러면 3년 합치게 되면 북한 경제의 그 규모가 제재 이후에 한 10%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최근 현상인데 그 대북 제재란 것이 일종의 기저질환처럼 북한 경제를 옥죄고 있었는데 이제 올해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북한이 방역 차원에서 1월 말부터 이제 무역을 봉쇄했습니다. 그리고 또 밀수까지도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수출과 수입이 크게 준 것이죠. 예를 들면 북한의 수출은 2015년 정도를 100이라고 둔다 그러면 그 제재로 인해서 북한의 공식 수출이 한 90 정도 줄었습니다. 90보다 더 크게 줄었어요. 그래서 남은 것이 한 10 이하인데 다시 10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방역 때문에 9가 줄었어요. 그러면 1이 남는 거죠. 2015년 대비 지금 북한의 공식 수출은 1 정도밖에 안 된다 하는 것이죠. 100 중에 1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 수입은 그만큼 안 줄었습니다만 지금은 북한의 그 수입도 거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정은 정권 들어서 초기에는 그래도 경제가 좀 개선되는 그런 상황을 보였는데 그런 개선되는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김정은 정권에서 시장화 현상을 어느 정도 묵인을 했다라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하셨는데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상 배급제는 붕괴가 됐고 따라서 북한 주민들은 스스로 먹거리나 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소득을 찾아야 할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시장에 진출하게 되고 또 시장에 진출하다 보니까는 중국으로부터의 밀수라든가 수입 이런 것을 시장을 통해서 이제 북한 주민들이 먹거리다 또 생필품을 얻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또 이 북한 화폐보다는 저 중국 인민폐라든가 또 미국 달러 또 북한 전역에 400여 개가 넘는 공식 시장이 존재를 하고 또 그 주변에는 또 비공식 시장이 많이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북한 내부에 이른바 북한판 초기 자본가라고 할 수 있는 돈주들도 등장을 하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북한의 시장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북한 특성이 사회주의 경제 체계의 변화라고 우리가 성격 지을 수 있는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그 매우 중요하고 또 그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체제를 자본주의로 바꾸는 것, 즉 체제 전환이라는 것은 그동안 사례를 보면은 다 위로부터 진행됐습니다. 즉 구소련 동유럽도 체제 붕괴 이후에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된 것이고, 그다음 중국도 이제 덩샤오핑 등장 이후로 체제를 자본주의로 바꾸는 과정이 1970년대 후반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 톱에서의 위로부터의 그 접근이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아직까지 역사적으로 그 밑으로부터 시장화가 그 체제 전환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동력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어떤 면에서는 거의 유례없는 정도의 그 시장화를 경험한 그 사회주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 그 소련이나 동유럽도 이 시장이 있었는데 그 규모란 것은 이제 북한과는 비교 안 될 정도로 작았던 것이죠. 즉 소련 가게들은 그 비공식 활동을 통해서
그 소득을 창출한 규모를 보면 전체 가계 소득 중에서 한 20% 정도였습니다. 근데 북한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마 거의 대부분의 소득을 시장에서 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막 한 70 내지 80% 이상인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소련보다 4배 이상 진전된 시장화 이런 것은 역사적 유례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가져오는 그 체제 변화의 동학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그 시장이 커지게 되면은 이 사회주의라는 것은 중앙 계획에 따라서 경제 활동을 조정하게 되는데 시장이 커지게 되면 중앙 계획이 역할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시장 기제라는 것이 경제 활동을 조정하는 걸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시장이 커지게 되면은 거기 돈을 벌리는 사람들이 암암리에 자산을 구입을 합니다. 다시 말해 국가 자산을 어떤 사람은 팔고 어떤 사람은 사고 뭐 돈주 같은 사람들이겠죠. 이제 그러면 그 비공식적인 국가 자산의 사유화라는 것이죠. 그 자본주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생산 수단의 사유, 그 다음에 경제 활동의 시장을 통한 조정인데 이 두 개가 시장화와 관계가 있는 것이죠. 시장이 더 진행되면 이런 부분에서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마 제일 중요한 변화는 그 시장 활동이라는 것이 사람들을 바꾸는 거죠. 의식을 바꿉니다. 시장 활동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자본주의가 괜찮구나. 더 나아가서는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보다 좋네. 이걸 왜 못하게 막았을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저희들이 탈북민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경제학 실험도 해보고 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북한에서의 시장화라는 것은 영어로 말씀드리면 그 펀더멘탈한 즉 그 근본적인 그 가치관의 변화를 가질 만큼 매우 강력한 그 추동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이 가져올 미래 동향은 아직 모르겠으나 이제 밑으로부터 시장화라는 것이 잠재적으로는 그 체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김정은 정권 들어서 이제 시장의 확대가 지금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북한 사회 저변으로부터의 변화를 추동하는 동학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때때로 이 시장화 현상을 이렇게 압박하는 그래서 과거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화폐 개혁도 해보고 했는데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점차 시장화 현상을 갖다 내부적으로 이렇게 수용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통제된 시장화가 정권의 유지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가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그렇게 짐작은 합니다만 이제 아직까지 정확히는 모르겠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시장화라는 것이 사람들의 가치관을 바꾸게 되고 또 밑으로부터 사유화 또 시장 기제의 편만화를 통해서 그 사회주의를 잠식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통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위험하다고 볼 겁니다. 네. 근데 김정일은 이제 그 위험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 자본주의를 절대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게 되고 또 이제 2005년부터 S시장을 단속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 시장은 그 자본주의의 서식처다. 이렇게 말하면서 단속했지 않습니까? 또 그 어떤 피크가 2009년 화폐 개혁이고요. 네. 예. 근데 아마 김정은은 그 화폐 개혁의 트라우마를 받던 것 같아요. 네. 예. 그 화폐 개혁 이후에 그 북한 주민 불만이 막 들끓게 되고 경제 활동이 거의 이제 붕괴되면서 시장 없이는 경제를 못 돌리겠구나 하는 것을 학습한 것 같아요. 따라서 이제 시장 활동을 묵인하는데 이제 문제는 말씀처럼 이제 시장이라는 것이 결국 중앙 계획, 사회주의 경제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가운데서 이제 김정권이 약화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일단 우선적으로는 일종의 controlled marketization, 시장화를 묵인하면서 가능하면은 그 시장화의 이익은 보면서 그 체제에 주는 불안정 요인을 제거하는 식의 그 통제된 시장화를 아마 하려고 애를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 판단으로는 매우 어려운 어려운 과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이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민 경제 생활도 좀 향상시켜 줘야 하고, 김정은이 지도자로서 첫 공식 연설에서 바로 북한 인민들에게 더 이상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공약을 했는데, 지금 2020년 시점에서 보면 그런 공약은 헛 공약이 돼버리고 말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북한 경제를 지탱하는 것이 결국 중국에 압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만은 대외 교역, 무역인데, 북한이 핵 탄도미사일 개발 때문에 제재가 점점 강화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북한이 경제 제재 때문에 북한이 더 경제가 악화되었다라고 이제 대체적으로 인식을 하는데, 이 제재가 가져오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라고 주장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의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이란이라든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든가 리비아 같은 경우에 핵 프로그램을 폐기시키기 위해서 여러 강압 요인 중에 제재도 하나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북한에서 그 제재가 가져오는 북한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나? 대한민국이 무역에 의존하는 국가입니다만은 북한도 상당히 무역에 의존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무역이라든가 또 북한 경제 전반에서 그 제재가 구체적으로 정말 실효성 있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아마 김정은 핵 개발할 때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제재를 많이 받았지만 우리는 그동안 끄덕없었다. 이런 자신감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 자신감은 첫 번째로 이제 그동안 제재가 효과 없었다는 것은 이제 실감이 된 거니까. 아마 두 번째로 몰랐던 것은 그만큼 북한 경제가 말씀처럼 이 무역에 노출된 경제인 것을 확실히 몰랐던 것 같아요. 북한은 통계가 별로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보통 경제학에서 이제 한 나라가 무역을 통해 먹고 사는 정도를 무역 개방도라 하잖아요. 그래서 수출과 수입을 더하고 국민 소득 나누는 값인데, 그게 전 세계 평균이 한 60% 정도입니다. 근데 2014년, 15년에 그 북한의 무역 개방도가 50%였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평균보다 한 10%포인트 낮은 정도의 무역 개방도인데, 이 정도의 무역 개방도는 중국보다도 높고 미국보다 높은 거죠. 물론 이 분모인 국민 소득이 작으니까 그렇겠죠. 이제. 어쨌든 그만큼 북한 경제가 무역 충격에 취약하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전의 제재는 이 WMD 제재 있지 않습니까? 대량 살상 무기를 막는 것이 목표였는데, 2016년 유엔 제재부터는 이 경제를 타격하는 제재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즉 북한 경제가 무역 개방도 높은 경제로 바뀌었으니까 무역을 통해서 북한을 제재하면 경제 충격이 있을 것이다 하고 생각했던 거죠. 따라서 이제 그 그전 제재와 그 이후 제재는 질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왜 제재가 북한 경제에 그렇게 충격을 주게 되느냐? 첫 번째는 무역 개방도인데, 아마 지금 이제 제재 중 일부는 상당한 정도로 조금 그 완화가 됐다고 보입니다. 실제적으로는 밀수라든지 또 다른 방식을 통해서. 하지만 이제 이란처럼 북한이 갖고 있는 경제 구조가 제재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종의 그 싱글 아이템 엑스포트입니다. 예. 이란은 이제 오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그게 광물이었습니다. 그 광물은 이 부피 크기 때문에 밀수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북한 수출의 거의 50% 이상이 광물이었고, 또 그 중에 대부분이 석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싱글 아이템에 의존해서 이 수출한 국가들을 제재하기 쉽습니다, 보다. 왜냐하면은 그것만 집중 관찰하면 되니까. 그리고 그걸 수입하는 쪽을 제재할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이제 지금 제재가 일부 실제적으로 완화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제재인 광물 제재는 상당한 정도 살아있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북한 경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률이 마이너스 3.5% 또 4.1%로 떨어진 것은 거의 제재 효과를 보여주고요. 이게 무역 충격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시장과 외화와 그다음에 산업에 충격을 미치는 거죠. 그 시장 충격은 이제 무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돈을 버는데
돈을 못 벌잖아요. 네. 그럼 시장 구매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 거래가 줄겠죠, 이제. 근데 시장은 주민들의 생활 터전인데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그 소득이 줄게 되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제품 중에 한 50% 이상은 여전히 그 수입 소비자들입니다. 근데 수입 소비자가 이제 외화가 부족해서 안 들어오면은 공급이 줄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수요 공급이 동시에 주니까 시장 거래량이 줄게 되고, 그것은 북한 주민의 소득 감소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다음 외화 수입 감소란 것은 뭐 확실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쌓이게 되면 또 산업도 충격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GDP가 떨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무역 충격이 지금은 이제 산업, 시장, 외화 쪽으로 그 파급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제재가 일부 구멍이 생기더라도 현재 같은 제재가 지속이 되면 북한 전체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더 심각해질 것이다라는 지금 같은 강도로 계속되면 그렇고요. 이제 물론 우리가 이제 그 관심 있게 봐야 할 것은 북중 관계겠죠. 제재의 그 대부분을 중국이 인포스하니까요. 그래서 그 필요에 따라서 제재 강도를 좀 완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북한이 시간 지나면 그 다른 식으로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일종의 그 제재라는 것도 라이프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 제가 처음에 그 제재를 할 수 없이 해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그 비핵화를 위해서는 그 평화적인 솔루션은 제재밖에 없을 거로 보여지는데, 이걸 해야 되지만 가능하면은 강하게 해서 빨리 끝내자. 왜냐하면 그 이후로 하게 되면 북한 주민 고통도 더 오래 가게 되고, 또 그리고 이제 제재 구멍도 커지게 되니까, 그래서 뭐 제가 비유를 했습니다만 그 사자같이 들어가서 제비같이 빠져나간다고 그랬습니다. 그 지금은 사자가 좀 이렇게 용맹성이 떨어진 다른 동물로 바뀌어버렸고, 제비같이 빠져나오지도 못했는데, 그래도 지금 같은 강도의 제재가 계속되면은 북한 경제의 그 산업의 충격은 누적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